자,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인브리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 마지막 이제 세션 3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인브리딩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쓰면 근친교배라고 하는 뜻인데, 근친교배라고 쓰기에는 조금 약간 폭발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우리가 이 인브리딩 내용을 배우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친교배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딱 정확히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인브리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번 시간 때 배우는 이유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에 대해 배웠고 그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되게 작은 어떤 집단들이 이주해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토착해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좁은 유전적인 풀을 형성해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작은 상태로 형성이 돼서 지속되게 되면 근친교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뭐 우리가 뭐 형제끼리 사촌끼리만 결혼해가지고 사는 경우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인브리딩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번역했을 때 근친교배라는 말은 아주 정확하진 않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인구 집단에서 인브리딩의 역사는 뭐 몇 가지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찰스 다윈의 이제 생애를 보면 찰사위는 그의 사촌이었던 엠마 웨지우드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살았지만, 이 찰스 다윈이 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썼던 그런 그 글의 기록에 보면 이 중에 세 명의 아이들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런 생육의 문제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런 그 사촌 간의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적어놨던 게 있어요. 이것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근친교배의 어떤 어,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의 그런 가족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사촌끼리 결혼을 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촌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했던 예들이 인구 역사에는 꽤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사실 굉장히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건 뭐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거를 우리가 리프레이즈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인구 집단에서는 논 랜덤 메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하고나 무작위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대, 그죠? 피지컬리, 컬처럴리, 그다음에 소셜리 내가 어떤 프리퍼런스를 갖고 있는, 내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이런 뭐 외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같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결혼들을, 이런 메이팅을 논 랜덤 메이팅이라고 부르고,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걸 보다 이제 과학적인 얘기로는 associative mating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동류 결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인간은 동류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유전학적으로 왜 중요하냐? 논 랜덤 메이팅은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을 위배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립 유전자가 일정한 비율로 인구 집단의 세대를 거듭해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나타나는 걸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에 그 평형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랜덤 메이팅을 한다. 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랜덤 메이팅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인구 집단에 나타나고 랜덤 메이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한 알렐의 그런 비율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구 집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샘플 사이즈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결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뭐 요즘에야 이제 국제 결혼이 흔하게 돼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할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러한 어서테이티브 메이팅을 고착화시키고 이런 랜덤 메이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에 해당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촌 간의 결혼, 앞서서 보였던 것처럼 아니면 그 마을 안에 있는, 근데 사실 마을 안에 있어도 사촌이 아니더라도 혹은 육촌이나 팔촌이 아니더라도 꽤 오랜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겠죠.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브리딩이라고 하는 게 꼭 근친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가까운, 유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운,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게 줌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내릴게요. 세컨 커즌 혹은 그거보다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6천 이내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컨센지니스 매리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근친 결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나타나는 거 봤더니 뭐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그래도 한 5% 미만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서구 사회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유럽을 봐더라도 거의 5%, 한 10% 정도까지도 나타나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비율로 나타나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로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낮은 게 아니라 진짜로 한국은 낮습니다. 왜냐 한국은 이제 법이 개정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료 결혼을 굉장히 그, 그 근친 결혼을 굉장히 금지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친 결혼을 표현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컨센지니어티, 그죠? 그래서 친척 간에 결혼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first or second cousin이라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촌이나 육촌 안에 결혼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뭐 말 그대로 같은 블러드에서 오는 사람들, 뭐 같은 혈통에서 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엔도가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인구 집단 혹은 커뮤니티 안에서 결혼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동이나 아니면 여기 파키스탄, 인도 쪽, 인디아 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엔도가미, 그러니까 혈족 간의 결혼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경우는 굉장히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코스모폴리탄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게 아이솔레이션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주로는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친족 결혼 거의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방인들과 뭐 표현을 하자면 좀 이상하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한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폴리탄.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뭐 유럽으로 내가 가서 유학을 한다. 호주로 가서 유학을 한다.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한다. 브라질로 유학을 한다. 여기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토착민들과 결혼을 하면 이제 완전히 유전적으로 먼 사람들과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우리가 이제 코스모폴리탄 파퓰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디아 반도 같은 경우에 이 커즌 매리지가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부족 간의 결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그냥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인도, 그다음에 여기가 파키스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내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더 고착화가 돼가지고 이 인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족이 있죠. 아마 수백 개가 넘는 부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족들끼리 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 안에서 이제 엔도가미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PCA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도인들, 인도 부족에 해당을 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대조군으로 썼던 유럽인들과 그 한 차이니즈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유럽인들 보면 여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차이니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부족들은 각기 클러스터들을 이렇게 각 사람들이 그죠? 여기 각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런 부족 간의 결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요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니샤나, 뭐, 아우나가 같은 이런 부족들이 여기 또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누구냐, 여기 중국인들과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여기 요 아우나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니시는 이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과 좀 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쪽에 중국이 있는 건 아실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종적으로 이제 이쪽에 섞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봤던 그런 컨센지니어스 패밀리 엔도가미의 또 한 가지 예시로는 이제 유전적 부동, 지네틱 드리프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뭐 후터레이트와 같이 제세례파 제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지난 시간에 한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나바프티스트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는 뜻이고, 아미시,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18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 유럽에서 그, 그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예, 펜실베니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강한 종교적인 신념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본인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숫자의 그런 인구들을 구성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시면 후터라이트가 지금은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90명, 그러니까 89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가지고 살았고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4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집단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지금의 그런 유전적인 풀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유전적인 풀이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이제 근친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병에 대한, 그런 유전병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테로자이고스 상태로 존재할 때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그런 알릴들이 리세시브로 나타날 때 질병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오토조마 리세시브 같은 이런 병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 병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구 집단에서는 10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150명당 한 명씩 나타나니까 비슷한 유전적인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 인브리딩의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 때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이런 패턴들을 관찰했던 사람이 이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었던 이 비터 베쿠식이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병들을 수집하면서 이제 유전병에 대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오밈이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의생명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꼭 알아야 될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그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을 배울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 유래 질문에 대해서 그 육지증,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 더 생기는 병 같은 경우에 그 손가락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우리가 그 우성, 그러니까 도미넌트 알릴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비율 자체가 왜 높아지지 않는가? 그죠? 우성의 알릴이면은 도미넌트 알릴이면 이 알릴이
인구 집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그 퍼넷의 렉처에서 그걸 던지면서 이제 하디바이베르 법칙에 대한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 우리는 이제 하디바이베르 법칙에서 본 것처럼 알릴의 빈도라고 하는 건 그 세대를 거듭해도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디바이벌 법칙의 그 평형에 근거를 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초기에 그 알릴의 빈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죠?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보라고 던진 질문이죠.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우리가 후터라이트라고 부르는 4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알릴의 빈도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그 알릴의 빈도는 사실 이 처음 이주했던 89명의 사람이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89명으로부터 특정한 알릴의 빈도가 지금 세대로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얘기로 우리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초기에 유럽으로 정착했던 몇 명의 사람인지는 모르죠. 그죠? 우리가 그 당시에 무슨 비디오가 있거나 기록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종이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의 사람이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소수의 사람이 갔겠죠. 거기에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할 때 유럽으로 뭐 수천 명의 사람이 이주하지 않았을 거고 아마도 뭐 되게 소수의 사람이 이주를 했을 텐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초기의 유럽인들, 지금의 유럽인들의 빈도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이주했던 사람, 뭐 단군은 아닐 거고, 그죠? 그래도 우리가 곰의 DNA를 갖고 있는 건 아닐 거고, 어쨌든 그, 야사에 따르면 무슨 뭐 곰을 믿는 부족, 뭐 호랑이를 믿는 부족,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고, 그,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한국에 왔던 소수의 인물들이 지금 한국인들의 알릴 프리퀀시를 결정을 했다는 거. 그 사람이 들고 왔던 지네틱 풀이 그거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디바이벌 법칙 때 논의했던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파퓰레이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논 랜덤 메이팅이 자연 집단에 흔하냐? 그런 건 아니고 랜덤 메이팅을 하는 그 자연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랜덤 메이팅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오늘 길을 가다가 저 남성분이 마음에 드네, 저 여성분이 마음에 드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메이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근데 이제 동물은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 동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 뱀장어입니다. 이 뱀장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 랜덤 메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아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여기 대서양의 대서양의 이 뱀장어의 분포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보면 유전적인 분포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랜덤 메이팅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무엇이라 얘기하냐? 판믹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뱀장어만 이렇게 판믹시아를 하냐? 다른 동물들도 판믹시아를 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뱀장어만 거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뱀장어가 뭐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호랑이도 이렇게 뭐 지리적인 위치나 아니면 그 생태 안에서의 그런 계층에 따라서 메이팅을 하거나 그 권력 관계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뭐 새들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메이팅들이 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뱀장어는 다르다. 뱀장어는 편견이 없는 녀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브리딩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브리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 때 배웠던 것처럼 코엘레센트 티오리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 세 명을 봤을 때 이 세 명이 갖고 있는 지네틱 컴포지션이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유전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IBD, Identity by Descendant, 두 번째가 IBS, Identity by State입니다. Identity by Descendan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염색체 안에서의 특정 파트들을 봤을 때 알릴에 해당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같은 스테이트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같은 그 엔시스트리로부터 같은 조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이 특정한 파트를 봤다, 이 부분을 봤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인데, 그죠? 이 부분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달이 됐는지, 그럼 보시면 이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 것이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identity by descent, 그러니까 state, 갖고 있는 그런 그 유전적인 파트도 같고, 그다음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IBD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어디서 배웠죠? 헤리타빌리티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그 부모와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2분의 1의 확률로 애디티브가 같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지? 그, 자녀 1번, 오프스프링 1번과 오프스프링 2번, 자녀 2번 간의 관계는 2분의 1의 확률로 애디티브가 같고, 거기에다가 4분의 1의 확률로 도미넌스가 같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요거는 고려를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경우를 설명할 때도 우리가 IBD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부모한테,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A,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A, B라고 하는 헤테로자이거스 지노타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A, B라고 하는 헤테로자이거스 지노타입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갖고 있는 이 AB랑 부모가 갖고 있는 AB는 스테이트는 같습니다. 그죠? 스테이트는 같죠? 그런데 코먼 앤시스터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조상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자녀가 AB를 갖고 있는데 A를 아빠한테 받고, 그죠? 아빠한테 받고 B를 엄마한테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자식한테 A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빠의 A는 이 A와 같죠? 그러니까 애디티브는 성립이 되는데 아빠의 A는 누구한테 받았냐? 예를 들면 할아버지한테 받았다. 그랜드파더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 지금 자녀가 갖고 있는 A도 사실상 아빠한테 받은 거지만 그랜드파더한테 받은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근데 이 B는 누구한테 받았냐? 아빠는 그 할머니한테 받았다. 그랜드마더. 그죠? 근데 이 B가 자녀가 갖고 있는 B와 같냐? 아니라는 거죠. 이 B는 엄마한테 받았고, 이 엄마의 엄빠 중에 누구한테 받았겠죠? 그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중에 한테 받았겠죠? 이거 코먼 앤시스트리가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리타빌리티를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IBD를 전제를 하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도미넌트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는 성립할 수가 없다. 같은 앤시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알리티브 알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앤시스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건 뭐 형제자매 비교할 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IBD의 관점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IBD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IBS죠. 그죠? IBS는 누구한테 왔는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알릴이 같은지만 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A, B를 둘 다 같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뭐 A를 같이 갖고 있느냐, 이런 관계만을 기록하는 게 IBS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여긴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커먼 앤시스트로부터 G라고 하는 알릴이 나왔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뮤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이 위치에 T라고 하는 뮤테이션이 베리언트 알릴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T, 같은 T, 같은 T. 근데 얘는 여기서 이 사람한테 또 여기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는 G를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IBD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IBD 같은 경우에는 알릴이 그 코먼 앤시스트리 알릴로부터 다이렉트하게 디센던트 된 거, 오토자이고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IBS는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만 같은 거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얘기하면 같은 변이를 갖고 있다. 이런 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같은 모양의 그죠? 변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로자이고스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인브리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브리딩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일어났냐? 측정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은 측정치로 우리가 수치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픽세이션을 배웠듯이, 그 다음에 링키지의 정도인 D 프라임을 배웠듯이, 인브리딩도 인브리딩이 나타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인브리딩이 나타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인브리딩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코먼 앤시스트로부터 어떤 알릴들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확률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결국엔 IBD를 보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형제자매들끼리 결혼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IBD가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백크로스를 한다. 그래서 그 여기서 부모와 그다음에 얻어냈던 자녀와 다시 백크로스를 하는, 물론 이제 이거는 가축이나 뭐 작물의 실험 같은 경우일 텐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IBD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IBD를 측정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형제자매들 간의 결혼, 그 굉장히 가까운 근친 결혼을 계속 시키면, 뭐 이건 당연히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뭐 동물이나 작물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이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인브리딩 코에피션트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적인 풀이 요 처음에 시도했던 것보다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워질 거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풀신 메이팅을 할 때는 50%만 갖고 왔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가까워지겠죠. 그거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초파리에서 한 실험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초파리에서 하거나 뭐 동물이나 작물에서 하는 경우들 말고 실제로 인구 집단에서 하면 얼마만큼 이런 식의 그, 그 인브리딩 코에피션트가 나타날까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했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인구 집단을 봤을 때 그 인구 집단이 얼마만큼의 헤테로자이고시티를 갖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인구 집단에서 특정한 알리를 봤을 때 1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예를 들면 한국인, 뭐 아니면 뭐, 뭐 중국인, 뭐 일본인, 뭐 이런 식의 파퓰레이션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 알리를 가지고 봤을 때 파퓰레이션 1번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는 이 대문자 AA의 조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5명 정도는 헤트로자이고스 지노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뭐 헤트로자이고스 50%, 두 번째 인구 집단은 20%, 세 번째 인구 집단은 0%. 그러면 어디가 가장 유전적인 풀이 작다, 그 다음에 인브리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냐 하면 이쪽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이 한 가지 아니, 한 가지 로커스만 갖고 봤을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테로자이고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우리가 굉장히 과거에 인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그 유전적인 조합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다가 요쯤에서 굉장히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했던 사람들이 요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네 번째 세대, 여기가 한 여섯 번째 세대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0살 때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과거니까 한 20살 때 낳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한 6세대니까 한 150년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150년쯤 지났을 때 한 3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한국인들이었는데, 이 3명이 예를 들면 뭐 독도로 이주해가지고 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명이 만들어내는 그
세 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여섯 명이라고 해야 이렇게 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여섯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그런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네틱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유전적인 풀이 훨씬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몇 세대를 지나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세대 지나서 또 그들 중에 일부가 독도가 아니라 또 다른 섬으로 이주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또 한 번 지네틱 드리프트, 그러니까 바틀렉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그 유전적인 그런 그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제네틱 다이버시티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몇 세대가 지나면 결국에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한 가지 지노타입만 갖고 있는 호모자이고스만 갖고 있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고시티 초기에 가졌던 굉장히 다양한 유전적인 조합들이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을 가기 전에 한번 상상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고시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지네틱 드리프트라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 때 무슨 내용을 배웠냐?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뭐냐? 초기의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다른 대륙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럼 아프리카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처럼 헤테로자이고스티의 레벨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유럽을 가고 일부의 사람들이 아시아를 가고 일부의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아프리카인들과 논 아프리카인들, 비아프리카인들을 측정을 해보면 헤테로자이고스티의 레벨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한번 추정을 해보시죠. 자, 어떠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헤테로자이고스티의 레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주하지 않고 거기 살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의 헤테로자이고스 변이를 갖고 있고 지네틱 다이버시티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가 아닌 대륙으로 이주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유럽인들, 아시아인들, 아메리카인들을 보시면 이런 상황들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전적인 풀이 굉장히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2024년에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유럽인들도 엄청 많잖음. 아시아인들도 엄청 많잖아요. 아메리카인들도 엄청 많은데요. 미국에도 사람들 많이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1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10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살았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서 토착화돼 살고, 일부의 사람들이 중동으로 가고, 일부의 사람들이 인도로 가고, 일부의 사람들이 동아시아로 오고, 이러면서 토착화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보다 낮은 헤테로자이고스티를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뒤에서 볼 거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런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아까 예를 들었던 제세레파라든지 아니면 핀란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중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를 유지하면서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호모자이고스티의 레벨이 더 높아야 될 겁니다. 그죠? 헤테로자이고스티보단. 그럼 실제로 그런가?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헤테로자이고스티, 그다음에 호모자이고스티를 측정할 때 우리가 지금의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런서 호모자이고스티, ROH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DNA 정보를 이렇게 추출하고 나면 이게 예를 들면 염색체 2번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염색체 2번이 이렇게 있고 염색체 2번의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이게 200 한 50에 가까운 250 밀리언 베이스 페어니까 몇이죠? 그러면 2,500만 개인가? 그죠? 밀리언이 10만이니까 500만, 2,500만 개의 위치까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존재하는 로커스에 이 사람이 그 대문자 AA를 갖는지 헤테로자이거스를 갖는지 소문자 AA 호모자이거스를 갖는지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실제로 이 각각의 여기에 존재하는 변이들은 예를 들면 A에서 T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게 뭐 TT이고 여기는 AT이고 여기는 뭐 AA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시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럼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호모자이고스 예를 들면 여기가 호모자이고스 레퍼런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죠? 홈레프라고 하고 여기를 헤트로자이고스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호모자이고스 베리언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테로자이고스를 많이 갖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호모자이고스 베리언트를 갖고 있고, 여기는 호모자이고스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굉장히, 겹쳐서 보여가지고 이 한 가지 위치에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진 않고, 우리 몸 안에 스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의 문제인데 사실 같은 위치에 이게 겹치진 않고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땐 비알릴 프리퀀시라고 부르게 돼요. 이 알릴 프리퀀시는 파퓰레이션 알릴 프리퀀시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알릴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요 지점 하나의 로커스를 측정한다. 뭐 예를 들면 두 번째 위치를 측정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측정한 데이터에서 나오는 비알릴 프리퀀시가 0.5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요 소문자 A를 몇 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갖고 있는가 뭐냐? 이 위치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두 개죠, 총. 그죠? 왜냐면 우리 디플로이드니까. 그 중에 A가 몇 개였다? 하나였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위치에는 얘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얘가 0.5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위치를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소문자 A가 몇 개 발생했냐? 두 개 발생을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비알리 프리퀀시를 이제 1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알리 프리퀀시는 0이거나 0.5거나 1이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비알리 프리퀀시가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논문을 보시거나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볼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모든 실험의 측정은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몇 개가 발생하는가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개만을 보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내가 유전체 데이터를 뭐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4x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같은 위치를 네 번을 긁어봤다는 겁니다. 그죠? 네 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을 봤는데, 예를 들면, 네 번을 봤다라고 하면, 총 네 번의 경우 중에, 요 요 헤테로자이거스 나타난다고 하면 두 번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가끔씩은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번 중에 실제로는 헤테로자이거스인데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한 번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 번만 측정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데이터의 프레임을 보면 한 100번 정도를 측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00번을 측정한다? 그러면 요 AA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50번 정도는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라는 건 항상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0번을 못 잡고 이제 이거의 이제 일부만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만 좀 아리까리하게 예측하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을 보시면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여기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여기에 헤테로자이고스가 없습니다. 헤테로자이거스가 없어요. 물론 여기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면 뭐 이렇게 두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없습니다. 왜 없냐? 이 사람은 여기서는 호모자이고스 지노타입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호모자이고스 지노타입만 나타나냐?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지노타입은 요 부분을 호모자이고스만 갖게 할 만큼 요 지역이 같은 부모들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사람의 부모의 지노타입을 봤더니 요 위치에 대해서는 양쪽의 부모가 동일한 지노타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란성 쌍둥이들끼리 결혼한다라고 하면
이런 호모자이고스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이 사람은 어, 뭔가 약간 근친혼의 그런 패턴이 있는 사람처럼, 인브리딩의 패턴이 있는 사람처럼, 이제 여기에 호모자이고스의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호모자이고스 베리언트. 그러니까 호모자이고스티가 연속해서 일어난다. runs. 그러니까 연속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이걸 ROH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지표들을 사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인구 집단이나 아니면 근친 결혼을 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근친혼의 흔적이 DNA에 남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런서 호모자이고스티를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길이가 뭐 수백 킬로 베이스 페어에서 뭐 길게는 밀리언 베이스 페어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250 밀리언 베이스 페어라고 했으니까 10 밀리언 베이스 페어면 이거 같은 경우 거의 한 10 밀리언 베이스 페어 넘겠네요. 한 20 밀리언 베이스 페어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기다란 그런 길이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특정한 파퓰레이션에서 인브리딩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인브리딩이 어느 정도로 일어났느냐를 이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뭐 인도인들의 부족들끼리 결혼한 경우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국제 결혼을 한 경우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게 부족 간에 결혼한 경우가 이런 런스 오브 호모자이거시티를 더 길고 많이 갖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데이터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게 굉장히 클래시컬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고 뭐 저는 이쪽 뭐 100% 전공은 아니지만 되게 재밌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였는데 2014년도 때 펜버틴이나 로젠버그라고 하시는 분이 썼던 논문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지금 여러 나라의 인종들의 이 그 헤트로자이고스티를 측정을 했죠. 그래서 헤트로자이고스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보여드린 이 호모자이고스티의 반대말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호모자이고스티가 높으면 헤테로자이고스티가 낮고 헤테로자이고스티가 높으면 호모자이고스티가 높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그럼 아까 추정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들이 헤테로자이고스티가 높냐?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뭐 유럽인들, 그다음에 논 아프리카들을 보시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의 평균들보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뭐 오세아니아나 아메리칸처럼 이 부족들끼리 결혼한 경우들이 이 빈도들이 더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다 이제 최근의 결과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2016년도 때 그 샌디에고에 있는 그 조셉 글리슨 랩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은 논문인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앞서서 보여드린 헤테로자이고스티를 측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호모자이고스티를 측정을 했습니다. 런스호 호모자이고스티를 측정을 했고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 때 그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놈 시퀀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측정했던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패턴들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YRI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거예요. 요르바인 이바단이라고 하는 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 여기 케냐에 있는 사람들, 어, NWA는 뭔지 모르겠지만 NWA는 그거네. 잠깐 여기 또 줌이 약간 가려서.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네요. 어쨌든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아프리카 사람들 해당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TSI나 뭐 토츠카나나 뭐 여기 뭐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인들, 핀란드 사람들 보시면 여기 유럽인들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 중국인들, 뭐 일본인들,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된 것들은 여기는 이제 중동 사람들이죠. 여기 중동 사람들이고, 어, 여기 GM이라고 하는 여기 미들 이스트 사람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눈에 보이는 게 뭐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호모자이거스티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헤테로자이거스티가 높고 이 사람들 지네틱 다이버시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호모자이거스티가 굉장히 낮은 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그 중동 사람들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유럽인들도
이 사람들보다는 낮지만 높은 편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인들도 뭐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아프리카 사람들과 논 아프리칸 파플레이션. 그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에 근친 결혼했던 미들이스트 사람들이 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유럽인들은 그거보다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이건 이제 총량에 해당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길이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아프리카 사람들은 짧은 길이의 런서 호모자이고스티, 그러니까 1 밀리언 베이스 페어 남짓으로 대부분 발생을 하고 아시아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 총량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비슷하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미드이스트, 중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길다란, 그러니까 10 밀리언 베이스 페어가 넘는 런서 호모자이고스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길다랗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친결혼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총량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 총량이 비슷한 건 뭐냐? 유럽인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브리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문에서 백그라운드 인브리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사회 집단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브리딩, 그래서 제가 약간 아까 이거를 근친 결혼이라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깝게 결혼하는 그런 빈도들은 있지만, 이렇게 미드이스트처럼 중동처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왕족들끼리 사촌 결혼 이런 것들이 여전히 흔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그런 패턴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다란 이런 그 호모자이고스티 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패턴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도식화해가지고 표현하면 2018년도 때 세발로스라고 하는 분이 썼던 굉장히 잘 쓴 그런 논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서머리하는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라저,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의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SROH, 그러니까 ROH가 총 어느 정도 일어났는가?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측정치가 몇이었죠? 여기서 보시면 500인데 이 500이 뭐냐? 밀리언 베이스 페어예요. 그죠? 우리가 유럽인들을 보던 동아시아인들, 여러분들과 같은 동아시아인들을 보던 그 중동인들을 보던 우리가 500 밀리언 베이스 페어가 호모자이고스티가 쭉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00 밀리언 베이스 페어면 어느 정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총 어, 3 빌리언 베이스 페어를 갖고 있습니다. 500 밀리언 베이스 페어면 거의 5분의 아니 계산이 안 되네요.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거의 10에서 20% 정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우리 DNA가 호모자이고스티가 연달아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이제 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전체적인 총량이 그 정도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OH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제 요 Y축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 파플레이션의 사이즈가 큰 라저 파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이 총량과 이 개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퍼플레이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유전적으로 먼 사람들끼리 결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ROH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굉장히 큰 인구 집단 말고 작은 인구 집단을 보면 유전적으로 가까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ROH의 총량이 그죠? ROH의 총량이 요 라저 퍼플레이션보다 높게 되고 그다음에 개수도 많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친 결혼을 하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총량들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길다란 그런 ROH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미드리스트에서 본 것처럼 총량이 어느 정도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패턴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
바틀렉.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람들끼리 이주를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처럼 작은 사람들끼리 이주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다. 그러면 스몰 파퓰레이션보다 훨씬 더 강한 패턴의 인브리딩, 호모자이고스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총량도 많아지고, 개수도 많아지고, 거기다 컨센지니우스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 길다란 그런 ROH들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드믹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드믹스트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드믹스트 혹은 어드믹스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약회사를 가시든지 연구원을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이 어드믹스처는 뭐냐? 소위 말해서 국제 결혼을 한 경우예요. 국제 결혼을 한 경우를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ROH의 총량도 줄어들게 되고 개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심지어 라저 파퓰레이션보다 더 그 패턴들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믹스처 얘기, 이거 물론 이 수업, 이 지금 이 토픽과는 막 엄청 상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제 한국말로 다시 얘기하니까 좀 TMI처럼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약 같은 걸 개발을 할때 그렇게 많이 하죠. 예를 들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게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인구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유전적인 배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약을 개발합니다. 혹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간암 같은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그 간암이 나타나는 그런 유전적인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세금을 부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제약회사들도 이제 이런 걸 타겟해가지고 약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2024년도 때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90년대, 2000년대 그런 양상들을 보고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이 약간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색깔, 그 다음에 뭔가 검은 머리,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다문화 가정이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지금은 한 4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문화가 되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몰리는 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다른 서구 사회들처럼 그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고전적으로 봤던 토착민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의 DNA는 많이 바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몇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4000년, 뭐 어쨌든 굉장히 오랜 천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의 변화보다 앞으로 2, 30년 안에 겪을 DNA 변화 훨씬 클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어드믹스처를 굉장히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드믹스처를 어떻게 연구하고 이 어드믹스처의 내용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약을 개발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전체적인 학기의 수업에서 뭐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내용들 한번 찾아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됐던 게 두 가지 테마예요. 하나가 뭐냐면 어드믹스처를 어떻게 우리가 유전적으로 연구할 것인가 이고 두 번째는 이 라지 파퓰레이션 누구죠? 아프리칸 파퓰레이션 이 사람들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핫한 토픽인데 뭐 저도 거의 2년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뭐 수업에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뭐 여러분들 한 5번 정도 재수강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5년 후쯤은 제가 좀 더 솔리드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다 졸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인브리딩이 갖는 의미가 뭐냐? 뭐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인브리딩을 겪으면 그 인브리딩을 겪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인브리딩이 겪는 게 셀프 퍼틸라이제이션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인브리딩을 겪지 않은 크로스 퍼틸레이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인브리딩을 겪지 않은 경우들이
더 좋은 그런 어드밴티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찰스 다윈은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의 그런 가족사나 뭐 그런 상황에 빗대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이 뭐 인브리딩을 해봤더니 인브리딩 한 애들이 뭐 이렇게 막 그런 작물의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들을 이제 이후에 식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인브리딩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친 약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 인브리딩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런 그 좀 안 좋은 피노타입들, 좀 생육에 불리한 피노타입들이 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런 내용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잡종을 만드는 게 생육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은 잡종이 그, 호모자이고스인 경우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브리딩을 해가지고 뭐 AA나 혹은 BB의 그런 경우들을 만드는 것보다 얘네 둘을 섞었더니 더 우세한 표현이요. 그러니까 뭐냐? 우세하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옥수수가 더 큰 게 나오는 거겠죠.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이제 헤테로시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하게 그 작물에서 보통 나오는 얘기라서 그 인간에게서는 헤테로시스나 인브리딩 디프레션 연구들은 아주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업 시간 때 뭐 영국 바이오뱅크 얘기를 하면서 영국인들 바이오뱅크 연구를 할 때 그 논문들도 읽으면 좀 약간 골 때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종에 대한 PCA를 할 때 뭐 화이트 브리티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백인 영국인이다. 번역을 하면 백인 영국인이라고 하는데 되게 좀 PC하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거기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화이트 브리티시가 아닌 게 누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뭐 파키스탄 사람들, 뭐 인도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100년 후에 인류가 봤을 때 미개하게 볼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뭐 아주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에서 파키스탄 사람들, 이제 이주민들, 그 파키스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뭐 영국의 특정 지역에 브래드포드인가 거기에 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겪는 어떤 건강의 문제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그런 종교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만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건강의 문제들을 가지고 인브리딩 디프레션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일반화될 만큼 연구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인간에게서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 주제는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헤테로시스 뭐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인브리딩에 대한 디베이트들이 뭐 여전히 많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케바이뱅크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인브리딩 디프레션, 그러니까 그 호모자이고스 지노타입이 막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표현형의 그 유불리가 있었는지, 그래서 뭐 핸드 그립에 대한 그 양력이 약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었다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여기는 뭐 근친결혼에 대한 얘기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키스탄인들 그 브래드포트 데이터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 나라시만이라고 하는, 지금 이분이 옥스포드 교수인가? 아무튼 어디 교수로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쪽 연구를 많이 해요. 저도 이분 페이퍼를 되게 재밌게 읽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인브리딩 디프레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설명할 만한 얘기들이 이분한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그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수업 시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웠죠. 제가 그 영어로 지나갔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DNA를 표현을 할 때 DNA의 위치, 염색체, 염색체 그
염색체 번호, 염색체 위치, 그 다음에 어떤 염기 서열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변이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mRNA 수준에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cDNA라고 하는 표현에 C를 쓴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단백질 수준에서는 P라고 하는 거를 쓰고 P점을 쓰고 아미노산의 레지듀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 R에서 Q로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크온이 발생을 하면 X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요 밑에 숫자들은 이 mRNA 상에서의 몇 번째 위치, 단백질의 아미노산에서의 몇 번째 위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표현이 이제 여기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이 여기까지고, 그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그 질문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